아니 대중국보다 한국을 치켜 세우는 당신은 가짜 교수가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저는 영국의 명문대 교수직을 걸고 진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 강연이 잘못되었다면 증거를 제시해보세요. 도저히 거짓 강연을 못 들어주겠군요. 제가 후진국 한국의 민낯을 알려드리죠. 여기에 한 중국인 박사가 겉옷까지 벗어던진 채 한국의 핵무장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없는 빈곤국의 망상이라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옥스포드 교수의 거침없는 한마디에 중국 박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하고 마는데요. 과연 이곳 연설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원자력학과 교수님의 조교로 근무 중인 써니라고 합니다. 입학하자마자 교수님의 눈에 들어 학기 2년 차부터 원자력학과 교수님의 강의를 도우며 조교로 근무하던 저는 얼마 전 처음으로 교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전공학위가 원자력학과이기는 하셨지만 최근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자원 개발이나 경제 성장과 관련된 강의를 함께 운영하셨을 정도로 한국과 중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가 커지기 시작하자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한국 핵무장 연설에는 물론 중국의 상하이 강연장에서까지 초청을 받아 한국의 핵무장과 국가원자력 발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죠. 그런데 최근 교수님과 저는 중국의 상하이 강연장에서 중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핵무기 관련 연설회의에 참석했다가 굉장히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중국 국방부 소속의 핵무기 관련 교수들과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의 핵무장은 원자력 발전소마저 없는 국가의 그저 망상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주장은 굉장히 기괴했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은 절대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소설 속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대부분 중국의 군사 전문가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이 있으시기에 이미 한국의 계략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모르는 외국인 교수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의 핵무장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그 실체를 알고 널리 퍼뜨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빈곤 국가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과거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힘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다양한 에너지를 급속도로 뽑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무너진 경제 상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릴 수 있는 전기 공급이나 핵융합 에너지가 완전히 끊긴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의 핵무장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분명히 한국 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영국 사이에 비리가 오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영국이 먼저 한국에게 핵무장을 제안하기는 했지만 영국의 제안과는 별개로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이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전기 공급이 되지 않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몇몇 외국인 교수분들께서는 그럼 다양한 언론 매체의 한국인들 생활 모습은 뭐냐고 하시겠지만 그것은 전부 꾸며진 가짜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저와 같은 중국 박사들은 이러한 한국의 상황을 알고 있기에 다행이지만 한국의 상황에 무지한 외국인 교수들은 이러한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빈곤국 한국은 핵탄두를 보관하고 생성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파악하고 현재 한국의 핵무장 제안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중국 국방부 소속의 박사는 제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의 숨겨진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 제안 자체가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뱉었고 이는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저희 교수님을 따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경제 규모나
그들의 생활을 공부해 오던 저로서는 그 중국 박사의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주장인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상하이 강연장에서 열린 연설회였던 이유 때문인지 그 중국 박사의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연설회장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예 자리에서 기립까지 해버리는 중국 관계자들의 기괴한 모습마저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오히려 자리에 앉아 아무런 호응이 없는 저와 교수님을 보더니 의아한 눈빛을 보냈고 저희 뒤쪽에 몇몇 중국 박사분들은 저 외국인들은 한국의 돈을 받고 참석한 사람들이 아니냐며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중국어의 비속어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 옆에 있던 교수님께서는 평온한 표정을 보이고 계셨고 마치 이런 학술의 자리라는 것을 예측하셨다는 듯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시더군요. 그리고 약 30분 뒤 외국인 교수 중 첫 번째 발표자였던 교수님께서는 강단 위에 서시자마자 자리에 앉아있는 중국 박사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팩트 폭격을 날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원자공학과 기술 개발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상하이 강연장에서 진행되는 지금의 연설회도 이와 관련된 연설회,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과 동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기술 개발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자리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약 2시간 정도 현재의 연설회를 지켜본 결과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이곳이 아무리 중국의 대표 강연장라고는 하지만 최고 교육기관인 강연장의 외부 학술의 프로그램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과 공정성, 그리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의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 발표를 진행했던 대부분의 중국 박사분들은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리고 그들의 핵무장은 절대 반대해야 된다는 의견, 심지어 한국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시스템 자체가 없다는 황당스러운 학술의 발언을 진행했죠. 혹시 한국의 핵무장 그 자체가 두려워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의 한국은 중국이 핵무장에 대해 간섭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가가 아닙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도 영국의 핵무장 관련 내용에서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동아시아 지역의 국방 선진국이 한국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국이 실제로 중국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왜 영국은 한국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미 여기에서부터 왜 한국이 다양한 나라들의 국방 신뢰를 받고 있는 선진국이고 중국은 아닌지 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현재 약 5곳의 원자력 발전소와 24기의 기본 원자로를 가동 중입니다. 물론 영토의 크기 자체가 넓은 중국과는 수량 차이가 크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발전소 시설이 얼마나 쾌적하고 최신식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핵융합 효율이 어떤지 확인을 해야 하죠. 그 부분에서 현재 한국은 정확하게 중국의 10배에 가까운 효율을 내고 있습니다. 즉 한국의 단 한 곳의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10곳을 대체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의 핵무장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당신들의 의견은 소멸되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내일 당장 핵무장 승인을 받고 핵탄두의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단 1년 만에 10개 이상의 최상급 핵탄두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최고 등급의 지속적인 핵탄두 생성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영국인인 저조차 한국의 실제 핵탄두 실현 가능성을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중국 박사 당신들은 그저 아무런 근거 없이 지속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한국의 핵무장은 원자력 발전소가 없어서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짓 주장을 해왔겠죠. 그것이 당신들이 수십 년 전부터 해오던 선동 방식 아닙니까? 안타깝지만 지금 한국과 중국의 도시 인프라,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활 수준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중국 박사들은 현실을 알면서 절대 말하지 않겠죠. 물론 이해합니다. 중국 정부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당신들의 밥줄을 위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저와 같은 외국인 교수나 전공 관련자들이 참석하는 연설회에서 한국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시하고 선동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지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들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가 떠오르기 전부터 다양한 나라들에게 군사무기를 수출해 믿을 수 없는 성장 수출률과 신뢰를 얻어왔고, 이미 유럽권의 나라들 그 이상의 국방 억제력을 보이고 있죠. 그 정도로 현재 한국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진국입니다. 최근 고도로 산업화 성장하고 있는 AI나 디지털 관련 사업,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국마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국가 자체가 성장해버렸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정말 당신들의 주장처럼 가난할까요? 앞에 화면을 봐주세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중국의 실제 지하철 모습입니다. 상하이에 위치한 지하철 스테이션이지만 보시다시피 많은 중국인들이 티켓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지하철의 개찰구를 뛰어넘어 탑승하고 있죠. 중국의 후진국 시민의식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한국과 중국의 길거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은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는 인공하천이 도시 열섬 현상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연 휴식을 제공하고 있죠. 최근 선진국의 기준은 국가 자체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그 국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심은 공원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노숙자들의 터전으로 변해버려서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기는 쉽지 않죠. 이미 여기에서부터 한국과 중국은 선진국과 후진국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가난한 국민이 많은 나라는 바로 중국이고 그와 반대로 가장 부유한 국민들이 많은 국가가 한국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현재 중국은 한국보다 가난한 빈곤 국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중국 박사들은 하나같이 전부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하다, 한국은 중국보다 빈곤한 노숙자 국가라는 워딩을 써가며 선동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핵무장이 본격적으로 현실화될까? 그렇게 두렵습니까?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다른 나라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각 국가의 신뢰나 영향력을 받는지 알고 싶나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지금 한국이라는 국가한테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에요. 한국인과 중국인의 평균 월급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중국을 발전시키고 싶다면 평균적인 중국인들의 삶부터 계산할 생각을 하세요. 한국의 핵무장에 벌벌 떨면서 이러한 선동 연설회를 진행할 시간에 말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격앙된 어조로 중국 박사들을 향해 일침을 놓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중간중간 중국 박사들의 언성 높인 방에 공작이 있기도 했지만, 교수님께서는 꿋꿋하게 한국이 왜 중국보다 경제 선진국이고 국방 선진국인지 그 이유를 차례대로 설명하셨습니다. 상하이의 연설회 프로그램이었기에 대부분이 중국 관계자들과 교수들이었지만 저희처럼 외국인의 신분으로 연설회에 참가했던 소수의 외국인 교수님들께서는 교수님의 단호하고도 현실적인 발언에 작은 호응을 보내셨고, 이는 곧 연설회장 전체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바꿔놓았죠. 앞서 한국은 원자력 발전소 자체가 없어서 핵무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중국 박사는 겉옷까지 벗어던진 채 두통이 온 듯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고, 저는 그러한 중국 박사의 모습이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단상에서 내려오려던 찰나, 굉장히 젊은 한 중국 시민이 갑자기 교수님의 의견에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녀는 상하이 강연장에 재학 중인 중국인 시민으로 보였는데 곧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의견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곳의 수많은 중국 박사들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이것은 대체 어떻게 보상하실 건가요? 그리고 오늘은 한국의 핵무장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의 국방 군사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확실한 우위가 맞지 않나요?
한국은 어차피 지금 당장 핵무기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그저 겉모습만 있는 폐허의 건물일 뿐이죠. 만약 그들이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 중이라면 한국인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설령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중국의 군사 병력에는 바람 앞에 촛불이죠. 동원할 수 있는 병력도 중국이 훨씬 많은 데다가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사무기들은 한국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최신식 군사무기들 뿐입니다. 한국이 수출하고 있는 탱크나 전투기는 단 1초 만에 박살 내버리죠. 이곳에 중국 군사 관계자들이 많으니 제 의견에 더더욱 신빙성을 가질 수 있겠네요. 지금 외국인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의견들은 그저 한국을 치켜세우는 어처구니 없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부유하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만 판매하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오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경제생활 차이는 아주 극명하죠. 한국에는 아직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조차 별로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도심을 고집하는 이유는 교통수단을 탈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도보로 출근이 가능한 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을 보세요. 저희 중국은 교통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고 그 정도의 비용은 지급할 수 있는 부유한 국민들이라 넓은 면적의 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기업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죠. 노숙자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국인들보다 평균 월급이 많다는 건 거짓 주장에 불과합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한번 가보세요. 이미 공항에서부터 한국인 노숙자들이 외국인들의 여행 가방을 뺏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핵무장과 관련된 중국 박사들의 주장도 이러한 가난한 빈공국 한국이 핵무장을 가지게 되었을 때의 위험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국가의 위험한 핵무기라니 상상만 해도 세계 안보에 위험이 오는 순간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데 중국 국방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핵무장을 개발한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갑자기 나타난 상하이 강연장의 중국 시민은 왜 자꾸 한국과 중국의 경제력을 비교하냐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중국의 군사력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박살 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기괴한 발언만을 고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저희 교수님의 주장은 전부 거짓이라며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길길이 날뛰는 것이 전부였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의견에 중국 군사 전문가들의 동의를 구하며 이번 상하이 강연장의 연설회 자체가 중국의 선동연설회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듯 보이더군요. 가뜩이나 불쾌한 연설회장의 중국 시민의 주장은 저로서도 참을 수가 없을 정도였고 결국 저는 그녀의 말에 코웃음을 치며 한국의 군사력이 중국보다 낮은 정확한 근거를 대보라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연설회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 저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해 앉은 자리에서 그녀에게 반박을 던지고 만 것이죠. 제 옆에 있던 교수님께서 꽤 당황한 모습을 보이시기는 했지만 저는 이곳 연설회장에 있는 소수의 외국인 교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직접 공부하고 경험한 한국을 그 중국인 시민에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연설회는 한국의 핵무장이 가져올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이지 중국인들의 거짓 선동을 듣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옥스포드 강연장에서 직접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고 실제로 몇 번 한국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에게 이렇게나 열등감을 보이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방금까지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나간 중국 박사나 시민은 아무런 근거 없는 거짓 발언을 내뱉은 것이 전부이고 한국을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도저히 듣기조차 힘든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럽권의 나라들의 새로운 롤모델 국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영토와 국민으로 최근 20년 사이 급성장 경제 사이클을 보여준 유일한 국가이고 디지털 산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들에게 길을 더 주고 있는 최고 선진국 국가이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국방 정세에도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물론 핵무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공격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나라가 핵무장을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주변 국가는 자연스럽게 전쟁과 분쟁이 억제되고 핵무기가 있는 국가의 국방 정세를 살피려고 하기에 이러한 기준점이 되어주는 국가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그리고 중국은 이처럼 중심 국가가 될 수 있는 수준의 국가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계속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줬고 이것은 이미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알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국방력을 하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군사무기들은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현재 주요 군사무기인 탱크나 전투기 그리고 각종 공격 무기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을 달리고 있고 놀랍게도 그들은 이미 이러한 무기들의 핵탄두 융합 기술을 적용시켰죠. 한국에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는 선동 발언이 매우 안타까울 정도로 현재 한국은 이미 30일 내로 10개의 기본 핵탄두를 생성할 수 있는 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고효율 핵융합 기술은 다른 후진국의 나라들에게 새로운 에너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영국조차 해내지 못한 결과물이죠. 그리고 이러한 국제 정세를 더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여권입니다. 현재 한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유효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여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만약 중국이라는 국격 자체가 한국보다 더 높고 중국인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즉 현재의 중국인들은 과거에서 단 하나도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인 시민의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사회 전체적인 경제나 복지, 그리고 국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최근 옥스포드에서도 외부 초청을 받은 중국 박사나 중국 시민들이 지금의 연설회와 똑같은 선동 발언의 태도를 꽤 자주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중국 정부 자체적으로 이러한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믿기 어렵다면 당신들이 직접 다른 나라의 공항으로 입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중국의 국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고 한국 여권의 프리패스 입국 심사와는 다르게 중국인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모자랄 정도니까요. 또한 지금 중국 젊은이들은 거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평범한 직장인도 노숙자로 살아가야 되는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국은 그저 자신만 열심히 해나간다면 젊은이들은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국처럼 정말 돈 자체가 부족해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 자체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처럼 한국과 같은 경제 선진국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들은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인들 스스로는 그것이 매우 평범하다고 여기고 있죠. 그들은 안전한 치안과 높은 주거 환경을 누리면서도 계속해서 더욱 발전하길 원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은 절대 따라하지 못하는 한국인들의 성장 원동력이죠. 저희처럼 외국인들을 모아놓고 한국의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연설회를 할 시간에 한국을 한 번이라도 본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중국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의 옆에는 연설회의 경호를 책임지는 상하이 강연장 경호원들이 저희 팔목을 잡아당기고 있었고 저는 어차피 할 말도 전부 다 해버린 상태였기에 마음 편하게 교수님과 함께 연설회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상하이 강연장이었기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교수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이것은 중국의 비열한 실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저와 교수님의 실수였을 정도로 그 학술에는 지옥과 다름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이날 상하이 강연장에서의 학술의 경험을 기점으로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벽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옥스포드 강연장에서라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한국행 유학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국의 비열한 실체를 꾸준하게 알려나갈 생각이니까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난 더 이상 이런 흉측한 얼굴로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돼서 정말 미안해. 다음 세상에 다시 만난다면 엄마가 내 딸 해줄 거지. 여기 자살 기도한 딸의 치료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온 이탈리아 어머니가 있습니다. 가난한 형편 때문에 첫 해외여행이자 첫 공항이었던 인천공항을 본 그녀는 거대한 공항의 크기에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입국하는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환영해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웃는 얼굴로 자신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며 점점 가까이 다가가던 그녀는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여자의 얼굴을 보고 기겁을 하는데요. 혹시 그때 밀라노에서 그 사람 맞죠? 그녀를 한국으로 불러들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탈리아에서 건너온 사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에 사는 34살 로리스라고 합니다. 한국인 여러분께 제 사연을 꼭 전달하고 싶어서 한국인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밀라노에서 자란 저는 15살 때 낳은 딸을 홀로 키우며 살았는데요. 원래는 연상의 남친과 데이트를 하며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동거가 시작되자 남친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가스라이팅과 데이트 폭력이 시작된 거죠. 저는 그 당시 고등학생 신분이었는데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집에 감금된 채로 2개월 정도를 지냈을까요? 이렇게 맞고 살다가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 는 생각에 남친이 잠든 사이에 죽기 살기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엄마 집에 들어가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남자친구에게서 도망친 지 반년쯤 지났을까요? 체중이 5kg나 늘었습니다. 몸에 기운도 없고 생리도 안 하고 뭔가 이상한 걸 느끼고 병원을 찾았죠. 예상한 대로 임신이었습니다. 그 나쁜 자식이 매일 밤 저를 강간하더니 결국 아이까지 임신시킨 거였죠. 하지만 저희 집안의 형편으로는 낙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 말았죠. 부모님은 전 남친에게 양육비를 받으라고 했지만 사이코패스 같은 그놈 얼굴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어요. 1분 1초라도 그와 마주친다면 저는 공포에 떨게 분명했으니까요. 원해서 생긴 아이는 아니었지만 낳고 보니 아기는 정말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아이가 좀 크자 저는 남은 학교 생활을 끝마치고 바로 취직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배우고 저녁에는 와인바에서 서빙을 하러 다녔죠. 부모님은 그런 저와 제 딸을 보고 무척 걱정이 많았습니다. 밀라노는 이탈리아에서 범죄율이 높은 대도시 중 하나거든요. 여자 혼자 어두워진 저녁에 일할 만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저는 푸드트럭에서 제 피자 가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식업에서 오래 일한 경력 덕분에 맛있다고 입소문도 금방 퍼지곤 했죠. 그날도 열심히 트럭에서 피자를 팔고 마감 중이던 저에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불안에 떨고 있는 동양인 여자가 제 쪽으로 살며시 걸어오더니 피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마약을 하는 미친년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지만 자신 자세히 보니 마약쟁이라기에는 옷도 너무 멀쩡하고 얼굴도 깔끔했습니다. 다만 얼굴이 휑하고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걱정이 된 저는 괜찮으냐고 물어봤습니다. 여자는 제 말에 팔을 흔들더니 머뭇거리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계속 굶은 상태라면서 휴대폰과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계좌를 알려주면 꼭 보답하겠다고 사정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굶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이탈리아 여행을 왔는데 갱단에게 모든 현금과 가방까지 빼앗겨 다 털린 상태라고 울먹였습니다. 대사관이나 지인에게 연락하려고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동양인인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며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울기 직전인 그녀를 불쌍히 여긴 저는 제가 먹으려고 남겨둔 피자를 줬고 휴대폰도 빌려줬습니다. 그녀는 너무 감사하다면서 눈물을 닦은 뒤 피자를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네준 휴대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녀는 친구가 여기로 오기로 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보답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여자는 연락처를 주는 게 좀 그렇다면 은인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로리스라는 이름만 알려준 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그 뒤에도 굶주린 미혼모나 아이들을 보면 그 동양인 여자가 생각나 피자를 무료로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5년 뒤 제 딸은 어느새 성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인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했고, 또 저와 같이 미혼모의 삶을 살게 하지 않기 위해 딸아이의 이성관계에 보수적으로 굴었습니다. 저는 딸 마리아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못하게 강압했으며, 노출 있는 옷이나 짙은 화장을 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압박했던 탓일까요? 어릴 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던 마리아는 사춘기 이후로 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의 잘못된 교육 가치관이 딸을 비행 청소년으로 만들었고, 반항이라도 하듯 생존 소식조차 모르는 자기 아빠 같은 유형의 남자를 사귀더군요. 어린 나이에 학교를 자퇴하고 밤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동네에서 양아치로 유명한 남자였죠. 성인이 된 후로는 갱단에 가입했다는 소문도 있는 동네 아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저런 놈이랑 만나느냐고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듣기는커녕 20살이 되던 해에 그 남자와 동거를 하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이제 성인이니 자기의 삶은 알아서 선택하는 거지만 제발 그 남자랑은 헤어지라고 부탁했으나 마리아는 이런 소리 할 거면 다신 연락하지 않겠다며 가족과의 연락도 끊어버렸죠. 제가 딸을 3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된 것은 응급실이었습니다. 분명 간호사의 연락을 받고 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옷은 전부 빨간 피로 물들었고 얼굴은 붕대로 칭칭 감고 있는 여자가 구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환자의 이름표를 확인한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 쓰레기 같은 놈과 갱단 녀석들이 제 딸에게 묻지마 폭력을 가한 모양이었습니다. 제게 반항하며 그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저와 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겁이 났던 마리아는 금방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그럼 다른 남자도 평생 못 만나게 해주겠다면서 갱단 식구들을 불러와서 제 딸을 묻지마. 폭행하고 얼굴에 염산까지 뿌렸다고 합니다. 딸은 그 뒤로 몇 차례 얼굴에 수술받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몇 개월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지만 딸의 얼굴은 흉측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염산에 녹은 자국은 그대로 흉터가 되었고 딸은 거울을 볼 때마다 소리를 치며 정신분열까지 보였습니다. 그걸 몰래 지켜보는 엄마인 저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딸의 흉터를 없앨 수 있는 치료를 알아보기 위해 화장 전문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너럴리스트라 불리는 1차 의사, 즉 일반의인 주치의가 연결해줘야만 전문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환자가 직접 전문의를 찾으면 의료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수술비로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돈이 들어가더군요. 정부에서 주는 묻지마 폭행 피해자 보상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저소득층이라서 의료보험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화상 흉터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은 이탈리아에 많지가 않다 보니 1년을 넘게 대기해야 한다더군요. 한국 같은 의료 선진국들은 전문의도 많고 개인이 언제든 찾아갈 수 있지만 이탈리아에서는 국가의료보험이 있더라도 그 서비스를 받기가 정말 오래 걸려 자가 치료하는 국민이 훨씬 많습니다. 의사로서는 제너럴리스트를 거치지 않은 개인보험 환자들이 와야 매출이 더 좋으므로 저소득층 환자를 굳이 1년씩 대기받는 것은 꺼렸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혜택 없이 개인적으로 전문의를 찾아간다면 제 전 재산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제 사정을 알게 된 푸드트럭에 찾아오는 젊은 단골 손님께서 요즘 SNS로는 안 되는 게 없다며 인스타그램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써보라며 알려줬습니다. 제 게시물을 읽는 사람 중 화상 전문의나 성형외과 전문의를 아시는 분은 제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번만 도와달라고 사정했죠. 그런데 제 글을 읽었던 어떤 여자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기 가족 병원에서는 대기 없이 바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바로 가겠다며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준 번호는 이탈리아가 아닌 해외 번호였습니다. 자기 가족 병원이 한국에 있는 병원이라며 모든 수술비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그렇지 이렇게 힘든 사람들만 골라서 사기를 치다니. 그 여자를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죽이고 싶었습니다. 저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에 넘어가는 바보 같은 사람으로 본 것 자체가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순간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습니다. 제 딸 마리아는 또 자살 기도를 했기 때문이죠. 수면약과 함께 독극물을 마신 채로 병원에 실려갔고 유서까지 남긴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이탈리아의 앰뷸런스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되어 공공 앰뷸런스가 출동할 시에는 전문 의료진이 함께 탑승해 즉각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덕분에 마리아의 목숨은 살려냈지만 그 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나 마찬가지구나 싶었습니다. 얼굴에 있는 흉터를 하루빨리 없애주지 않으면 언제 또 죽으려고 할지 모르기에 미쳐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 여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전화를 급하게 끊으셔서 많이 놀랐는데 이렇게 바로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네요. 너무 죄송해요. 정말 치료가 가능하다면 혹시 어디 병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여자는 한국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을 가족과 함께 운영 중이었습니다. 여자는 서울병원에서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때까지도 너무 의심스러웠지만 여자가 저와 딸을 위해 항공권까지 구했다며 문자로 모바일 항공권을 보내주니 믿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서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굳이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속는 셈치고 저희 모녀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장에 도착한 저와 마리아는 최첨단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밀라노 국제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압도당하고 있는 사이 입국장 게이트 쪽에서 로리스하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명의 한국인이 제 이름이 써진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요. 저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이 수상했습니다. 딸이 옆에서 중얼거리며 빨리 가자고 말한 순간 누군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밀라노에서 그 여자 맞죠? 그녀는 바로 제게 휴대폰을 빌리고 피자를 얻어먹었던 그 아시안 여자였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는 거죠? 너무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쳐다보자 여자는 해맑게 웃으며 사실 당신한테 메시지를 보낸 게 저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를 한국까지 불러들인 건 그녀였습니다. 당시의 연락처조차 가르쳐주지 않았던 제 성격을 파악하고는 혹시나 보답을 거절할까 하는 마음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더군요. 그의 가족들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데 의학 세미나 때문에 당시에 이탈리아까지 출장을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지리를 모르는 그녀는 현지인들도 위험해서 다니지 않는 갱단 무리가 설치된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거기서 모든 걸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노숙자 신세가 되어 방황하다가 겨우 제 푸드트럭을 발견하고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는 다음날 은혜를 갚기 위해 밀라노 광장으로 다시 갔지만 몇 시간을 기다려도 제가 피자를 팔지 않는 것을 보고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제 푸드트럭은 요일별로 자리를 옮기는데 이 한국 여자는 당연히 그걸 몰랐으니 저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는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제 이름을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SNS를 켤 때마다 로리스라는 이름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봤다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리스라는 이름이 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으로 제 이름을 찾는다면 전 세계에 있는 로리스가 다 뜨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제 인스타그램을 찾아낸 그녀는 제 딸이 흉터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래서 서프라이즈로 공항까지 마중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구나. 고작 피자 한 조각 내 친절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다니.
그녀는 자기와 함께 온 다른 가족들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한 명은 여자였고 한 명은 남자였습니다. 여자분은 그의 와이프이자 피부과 의사였고, 남자분은 와이프의 동생인 처남으로서 딸아이의 수술을 집도할 성형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우리 딸은 도착한 날 저녁에 바로 응급수술을 받았고 예상보다 더 결과가 좋았습니다. 화상 흉터라 한 번에 말끔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국을 오가며 2차례의 추가 수술을 더 해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와서 자살은 생각조차 안 난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의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평소 피자 한 조각씩 베풀며 살던 제 삶에도 천사가 찾아온 것일까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제 딸의 인생을 구해준 한국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더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2023년 세계공항 5위인 인천국제공항의 내부입니다. 여기 한국의 대표 승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공간의 정적을 깨며 문이 드르륵 열리고 외국 항공사의 직원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의 대표 항공사인 이타항공에서 일한 지 5년 차 되는 30살 승무원인 지니입니다. 몇 번의 비행만 더하면 곧 휴가를 쓰고 잠시 쉴 예정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냥 흥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의 목표는 휴가를 가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남은 비행들 모두를 평소처럼 무사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일본을 목적지로 비행하고 있었고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것만 빼면 보통 날과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그날따라 기체가 많이 흔들려서 앉아서 대기하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바로 기장님께 알렸고 부기장님은 기체를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기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다행히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그때 저희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었던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허가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며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임에도 그날의 긴장감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 항공기체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비행을 다녔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경험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그저 제가 운행하는 루트에서 지나가는 한 곳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희 운항 목적지가 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사실 뭐 딱히 관심을 둘 만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한국을 가느니 일본을 한 번 더 가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만 가진 그 특유의 조용함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는 모든 기술 면에서 우세하다고 느꼈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 몇 번이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느긋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요한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숨이 막히고 참기가 힘든 기분이 들곤 해요. 제가 자라온 나라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특히나 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이탈리아의 명품 거리에는 늘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특히나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인들입니다. 명품 거리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명품관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웨이팅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가 가면 그 길가가 아주 더러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많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시민의식이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또 저의 경험까지 오해의 왜곡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기상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착되거나 취소가 되는 날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늦어진다는 것에 빨리 확인해달라,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얼른 체크해달라며 컴플레인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객 중에서 한국인이었던 적이 많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기가 힘들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이을게요. 다행히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수리팀과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들어보니 당장 기체를 수리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알아챘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버텨서 일본 공항에 착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 항공사의 루트가 자주 가는 목적지이기도 했고 우리 팀원 모두에게 관광으로도 익숙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일본으로 가느라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었다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 도착의 기쁨도 잠시 약간 미덥지 못한 마음이 있었긴 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정말 믿어도 될까? 또 그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몇 번의 비행만 더 마치면 홀가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일정이 꼬여버렸다는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수리팀이 기체와 점검을 하는 데까지는 최대 5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우리 팀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상황을 보고하는 체계 단계만 수일이 걸린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승객분들에게도 전달해야 했어요. 갑자기 바뀐 일정에 승객분들은 당황하시긴 했지만 큰일 날 뻔한 것을 무사히 모면했고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가진 터라 갑자기 생긴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많이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짐까지 가지고서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저희 나라 공항에 와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항이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내려서 짐을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해요. 그런 공항이 익숙했던 저희 팀은 이런 걱정을 가진 채 공항에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우선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도 뚜렷한 방법을 내놓을 수 없으니 승객들에게 수리팀의 수리 처리 상황을 보고 비행 일정을 정해 말씀드리기로 했고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공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채 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를 마치고서야 저희 팀도 한숨 돌리려고 승무원들의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니 누가 봐도 알겠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승무원들은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쁘기로 유명했어서 보자마자 어떤 항공사인지 알았죠.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건지 다리가 떨리고 등이 으슬으슬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었거든요. 저희 팀 모두가 저를 걱정하느라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점점 더 열이 오른 저는 힘이 없었죠. 그러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동용 휠체어를 가져오시더니 순식간에 바로 지하에 있는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도 승무원이지만 공항에서 휠체어를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이탈리아는 인천공항처럼 교통약자 서비스 센터가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더 놀라운 건 공항 내에서 순식간에 병원 진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권을 제출하고 순식간에 접수한 뒤 링거까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살 것 같더군요. 열이 식느라 그런지 온몸에 옷을 적셨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근처에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 갑자기 호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잡기도 어려워서 정말 샤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죠. 링거를 다 맞아갈 때쯤 들어가도 될까요?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까 저를 도와줬던 그 승무원이 다시 방문하셨더라고요. 자기도 해외 비행에서 아팠을 때 서러웠다면서 제가 걱정돼서 와보셨다고 했어요. 그제야 왜 다들 한국 항공사를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 본보기 하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친절과 진심이 생활처럼 녹아있는 모습에 괜히 그동안 편견으로 한국을 바라봤던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필요한 건 없느냐고 물으시는 그 말에 저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여쭤봤더니 샤워는 물론 옷도 드라이 해주고 심지어 짧은 몇 시간 단위로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도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병원 하나로도 놀라웠는데 찜질방, 세탁소 그리고 라운지에 안마의자까지 없는 것이 없었죠. 그녀는 다음 비행이 있어서 가야 한다길래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우린 헤어졌어요. 링거를 다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 나서 깨끗한 정신으로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내부에 솔직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총 1공항과 2공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더 최근에 생긴 이 공항에 있었어요.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최고의 수준급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승무원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들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든 앉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넘쳐났고 거기엔 항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통신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했는데 삼성과 애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포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더 놀랐어요. 삼성만이 아니라 정말 이용하는 모든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곳곳에 놓여있는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언어를 선택해 안내를 살필 수 있었는데요. 아니 1공항, 2공항에 거의 균등한 시설이 존재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 우체국 서비스, 목욕탕,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실, 캡슐 호텔 등 이 모든 것을 공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 안전함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는 어디서 샤워하고 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캡슐 호텔로 가봤습니다. 호텔하면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 이용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은 기본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 추가도 5,000원으로 엄청 저렴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캡슐 호텔에서 쉬려다가 이용객들이 많아 조금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분께서 그러면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 존재했어요. 그것도 최상급의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거라면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도 있다고 말해주셨죠. 또 그 안에는 여성 전용 수면실과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됐죠. 더군다나 안전하게 개인 보관함도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만큼 깨끗한 시설에 정말 놀라웠어요. 부끄럽지만 저희 나라는 공공시설에서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한결 좋아진 컨디션이 되었죠. 이제 한숨 돌리고 자야겠다 생각하는 찰나에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놀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리한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저희는 너무도 당연하게 수일 걸릴 거로 생각하고 다른 항공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승무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리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국만의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아가 그들의 빠른 결단력에 한국 사람들이 왜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많아지는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한국인들은 불편하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빠르게 그것들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른 인터넷망과 스마트폰까지 보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걸 빠르게만 하고 늘 의문을 갖는 한국인과 그들이 가진 문화에 반감을 품고 있던 저는 좀 더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한국 항공사에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